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3월 26일 일요일 오후 5시 45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거의 50분 가까이 찍어 놓고 올렸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서 오늘 다시 찍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게 세팅이 제가 한 거하고 다르게 마이크하고 상관없이 여기 시스템에서 뭔가 좀 오류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니까 잘 들릴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지금 수렴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지금 수렴 중이에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음봉 다음에 돛지 나왔죠. 이렇게 요 모양이에요. 이렇게 음봉 다음에 이렇게 돛지가 나왔어. 그러면 이 돛지에서 얘기했죠. 1, 2, 3, 4 이렇게 1사분면, 4사분면 중에서 얘가 1사분면 위로 말아 올리면 언제가 여기 돛지의 고점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라고 했죠. 이게 그래서 비트코인을 하나의 개별 어떤 종목으로 보고 접근한다면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얼마죠? 27,816불. 27,816불을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이 된다. 그러고 그렇지 않고 여기 이 4사분면에서 시작을 하면 이제 한번 꼬라 박는다. 어느 정도? 요 정도 깊이만큼 내려온다고 했죠. 이만큼 내려와야 돼. 이만큼. 그죠? 그래야 이제 얘가 만약에 얘가 오늘 모르죠. 오늘 밤부터 이제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가 트릭을 주고 다시 밤부터 쭉 한번 밀려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이렇게 한번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 20선 있는 데까지 한번 닫고 가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여기. 요 지점. 여기까지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얘는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는 요런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만들고 상방으로 가게 된다면 이 자리를 돌파해야 되고,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제 여기를 치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봐야 돼. 연속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28,900 몇 불이죠? 28,919불. 그래서 28,919불을 돌파해서 올라가야 줘야 된다. 어떻게? 양봉으로만. 그렇게 해서 요 지점이 32K 지점인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까지는 아직 모르죠. 지나봐야 알고 그렇게 된다면 주봉상 제가 이제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채팅방에는 올리기는 했었으나 아무튼 얘가 여기에 시가까지는 올라가야죠. 28,068불.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다음 주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차주에 이제 얘가 요 지점 28,919불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요렇게 지금 요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하나 더 나오냐 아니면 이제 여기서부터 음봉 3개 정도 맞냐 주봉상.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느냐 한 10선이나 여기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겠죠. 여기까지 내려오거나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여기까지 적어도 밀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월봉의 모양으로 보면은 일단 이번 달에 얘가 양봉으로 끝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여기를 돌파해서 25,207불 여기 25,207불 자리였죠. 여기를 양봉으로 종가로 돌파해야죠. 그래서 여기를 종가로 얘가 적어도 이번 달에 25,207불 여기 위에서 끝내준다면 적산병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게 돛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양봉 3개로 올라온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얘가 이렇게 월봉상 3개월간 꼬라박아도 결국 이 위로 얼마죠? 28,919불 위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죠? 여기를 재차 돌파하면 얘가 조정을 받고 여기를 재차 돌파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3파일 가능성이 있다. 3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파, 여기 2파, 3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이렇게만 된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얘가 운이 좋게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가냐면 양봉 5개
양봉 5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주 베스트겠죠. 어떻게?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1파 2파 이렇게 조정 한번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3파가 나오겠죠. 그럼 3파가 여기 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이거는 아주 최상의 시나리오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번 달에 25,207불 위에서 종가로 마감하는 게 매우 중요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종마감도 중요하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인가도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은 얘가 지금 구름대 안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양봉으로만 막 뚫고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음봉 벌써 들어가자마자 음봉이 하나 뜨기 시작했는데, 얘가 지금 그래서 내일 여기 28,068불 위로 올라가면 더 좋겠죠. 아니면 이게 양봉으로 전환하면 더 좋고. 그러면 오늘 밤이 중요해지겠죠. 오늘 밤에 얘가 어떻게 얘가 종가를 마감하는지 그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도미넌스가 지금 주봉상 이렇게 똑같죠. 똑같은 모양인데 얘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지금 W자 형태로 이렇게 지금 얘도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W자 형태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W자 형태, 크게 W자 형태를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복잡하니까 이거 한번 지우고 보면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금 W자 형태로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무너져서 한 번 더 무너지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가고 있는데 여기 요 자리를 지금 도미넌스는 계속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가 천정이 돼서 이렇게 지금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도전을 하고 이제 눌렸다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가기를 이제 우리는 희망하고 있는 건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 자리도. 그래서 이거를 뭐 월봉으로 놓고 보면 딱 W자 형태가 딱 나오죠. 월봉으로 보면 이때 이후로 요렇게 지금 딱 요 모양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가거나 한 번 더 가서 눌렸다가 이렇게 가거나 뭐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도미넌스도 좀 모양을 좀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상 지금 괜찮죠. 월봉상 여기 돛이 나오고 지금 계속 얘기했던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양봉 나오고 돛지 모양 나오고 요 위에서 1사분면 위에서 말아 올렸으니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파동을 이렇게 해서 끝낼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월봉상 이렇게 끝낸다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양봉 3개 이렇게 붙으면서 양봉 해서 여기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베스트는 되겠죠. 그렇게 지금 봐야 되고, 일단은 돌파할지 안 돌파할지는 지나가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돌파해야 되는 마의 구간은 13,720포인트 여기를 올라가 13,720포인트를 돌파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다음 주도 상승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일단은 꼭지가 무효가 되면서 얘가 말아 올렸으니까 5선 위를 지키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가 주봉으로 봤을 때 이게 좋다 그랬었죠. 이 주봉이 지난주에 주봉이 너무나 좋았어요. 전주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 음봉을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의 이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양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양봉으로 종마감을 했고 윗골이 살짝 달고 내려왔으니까 이번 주에 음봉 하나 만들고 양봉 이렇게 돌파할지 아니면 이번 주에도 양봉으로 갈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뭐 나쁘지 않은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렇게 얘도 지금 W자 형태죠. 많이 본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도 W자 형태로 이렇게 한번 눌렸다가 이 자리죠. 이 자리를 이렇게 돌파하는 모양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코스피는 여기가 얼마죠?
2546포인트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코스피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봉상으로 봐도 제가 얘기했죠. 얘가 241선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올라가면 얘는 이게 올라가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이유는 여기 이렇게 갭을 메꾸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갭이 있죠. 이렇게 갭이 있어요. 이렇게 이 갭을 메꾸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기는 한데,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이게 어떻게 될지. 여기까지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그렇게 된다면 얘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한번 조정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올라가면 베스트겠죠. 그렇게 되기를 한번 희망해 보면서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여기를 올라와야 돼요. 이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와야 이제 코스피도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희망해 볼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채권, 10년물 채권도 지금 이제 얘가 꼬라박기 시작했죠. 10년물 채권도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얘가 3.38, 3.38로 종마감을 했어요. 10년물 채권은. 그래서 얘가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됐죠? 241선을 음봉해서 흑산병으로 하방으로 뚫어버렸어요. 종가로.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양봉으로 여기를 완전히 다시 장악하면서 말아 올리면서 여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얘는 이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한번 뚫린 거예요. 일단 마지노선이 한번 뚫린 거니까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2년물 채권, 2년물 채권도 마찬가지로 얘도 뚫렸네요. 여기도 3.77, 대략 3.77이라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했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역전이 되어 있다. 그죠? 보통 2년물이 10년물보다 이자가 이율이 낮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내가 돈을 빌렸는데 10년 후에 갚으면 당연히 리스크가 있으니까 얘가 10년 후에 갚을지 말지 알 수 없으니까 이자를 높게 부르겠죠. 근데 2년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이자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죠? 반대가 됐어요. 빌리는데 빌리고 얼마 안 있다가 주는 게 이자가 더 높아.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2년물 채권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뭐였죠? 연준에서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래요.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서 2년물 채권이 이렇게 이율이 올라간 거고, 10년물 채권은 이게 이제 시장금리, 시중금리 이렇게 본다고 했죠. 얘는 오히려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얘는 지금 얘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얘기하겠지만,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는 시중금리, 그러니까 실질금리,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요거를 뭐 실질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우리가 실제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하거나 뭐 할 때 하는 그런 실질금리인데, 이 실질금리가 결정되는 건 뭐죠? 명목금리. 이건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명목금리에서 뭐죠?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라고 해야 되죠. 기대 인플레이션 값. 요게 이제 실질금리를 이제 결정하는 게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값을 빼는 건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 명목금리는 이제 보통 뭐라고 해야 되죠? 요게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뭐 5년채라든지 10년채 채권 금리 이런 거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명목금리라는 게 실제 금리라고도 이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값, 이게 이제 개념이 되게 어렵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 값은 또 뭐야?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뭐야?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값을 이제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뭐 팁스, 뭐 요런 팁스하고, 요거는 이제 그죠? 물가 연동금리 채권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미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채권 중에 하나예요. 이제 뭐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값은 이런 명목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 값을 빼는 건데 기대 인플레이션 값은 요 팁스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요 개념은 조금 지금 설명하기엔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팁스 같은 경우는 뭐 BEI라 그래서 그 뭐죠? 나중에 여러분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이븐 인덱스 뭐 그거의 약자거든요. 인덱스. 요거의 약자인데 이제 이거 그 기대 인플레이션 값을 이제 추정하는 뭐 이제 그런 건데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죠?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인 이유가 뭐냐? 마이너스가 된 이유가 뭐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4.75에서 4.75 기준금리가 4.75에서 지금 5%로 이제 됐죠. 0.25로 올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뭐 여러분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지금 상황을 뭐 매크로적으로 지금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그 뭐라고 하죠? 이런 금융의 어떤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A는 B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시장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고 시장의 어떤 그 경기라든지 금융의 어떤 그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지금 이게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거는 물가가 실제로 상품의 가치가 지금 상품에 매겨지는 가격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게 뭐 어떤 것 때문인가도 알아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죠?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유가죠, 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뭐죠? 금값이죠, 금값. 이게 이제 왜 벌어지죠? 이게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연준의 정책적인 어떤 것에 금융 정책에 의해서 발생한 건지, 그죠? 뭐 경기의 어떤 그런 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얘가 이렇게 발생한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얘에 대한 어떤 그런 주요 변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얘가 왜 발생한 건지, 그리고 연준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로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그냥 금리 내리면 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 그냥 단순하게 공식 도식화해 가지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실질금리가 내려가면 주가는 이제 증시는 이제 호황이다. 뭐 환호성을 외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내려가면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질금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 기대값을 뺀 건데 그러면은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실질금리가 낮아진다는 거,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실제로 돈을 빌리는데 이율이 싸다는 얘기예요. 대출을 받는데 그냥 거의 뭐 제로금리야. 대출 받는데 이자가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소비도 늘리겠죠? 그리고 막 집도 사고 뭐 또 하고 막 하겠죠? 대출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업들도 돈 막 받아가지고 막 빌려가지고 막 막 투자도 하고 막 고용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경기가 올라가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 주가도 올라가겠죠, 따라서.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일 때, 실질금리가 떨어질 때는 당연히 증시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있죠. 실질금리, 이 명목금리가, 실제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5%인데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뭐 2%야.
그러면 실질금리는 뭐가 더 높아야 실질금리가 낮아지죠?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실질금리는 좀 더 낮아지겠죠. 그죠? 만약에 얘가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막 6%야. 그럼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 명목금리는 5%인데. 근데 또 반대의 현상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그렇게 실질금리가 낮아지는 변수, 얘를 동인하는 변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명목금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명목금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를 또 봐야 되는지도 봐야 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또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없으면, 이게 단순히 이렇게 그냥 막 산술적으로 실질금리 내려가니까 이제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물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계속 장단기 금리 차를 계속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이 경기가 지금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정말로 침체기로 내려갈 것인가, 인플레이션은 정말 꺾일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래서 기준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시장의 이 유동성은 변함없이 이렇게 시장에서 돈이 이런 그 위험자산 시장에 들어올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 차를 놓고 보면 마이너스니까 경기는 지금 호황보다는 불황에 접어 있지만 여전히 근데 인플레이션은 높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요거는 제가 그 예전에 프레드라고 해서 요거 지금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지금 EFFR이라고 하죠. 요거 확인해보면 이 인플레이션 지금 그 지수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지금 4.5인가 정도 돼요. 지금 실질적인 어떤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요런 것들을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차는 역전이 되면서 경기는 좀 안 좋은 시그널을 내보내고 있는데, 미국 연준에서는 뭐라고 하죠? 금융위기가 막 이렇게 지금 막 몇몇 은행들이 지금 파산 신청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금융 시스템은 안전하고 견고하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는 지금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여지고 있는 시그널은 좀 다르게 나오고 이러니까 연준 의장인 파월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막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막 다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금융업계 월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월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은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아무튼 요거는 뭐가 누구 말이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은 아직은 투자를 하고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뭘 하기에 좀 되게 변수가 많은 좀 부적절한 시기다. 그래서 지금 관망하면서 뭐 단기적인 어떤 그런 종목의 어떤 등락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노려서 단기적인 수익에 초점을 맞춰야지, 지금 상황에서 뭘 해가지고 막 장기적으로 가는 거를 살피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아이고 좀 잘못 눌러.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떻죠? 달러 인덱스는 이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지금 바닥에서 좋은 모양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얘가 또 다시 이제 반등을 보여줄지는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는 뭘 의미하는 거죠?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 쉽게 말해서 돈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지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 기축통화인 이 달러, 미국 달러가 과연 지금 강세인지 약세인지 그거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게 달러 인덱스는 왜 보죠, 우리가? 달러 인덱스 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 지금 맨날 뭐 이거 그냥 단순히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주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고 이래서 보는 건가요? 이거 보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달러 인덱스를 보는 이유.
달러 인덱스는 이제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달러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조금 있다가 볼 환율도 있잖아요. 환율이 강세다. 뭐 원화가 강세다. 아니면 원화가 약세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 제가 그거 얘기했죠. 금리는 금리는 성장과 그리고 뭐죠? 성장과 물가였나요? 얘랑 같이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인플레이션 요거하고도 같이 이제 움직이는 세트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가 이렇게 강세일 때, 달러가 강세일 때와 달러가 약세일 때 경기의 변화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은 해외에서 뭐 위기가 발생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사태가 막 어떤 불안정한 어떤 변동성이 있는 어떤 위기, 뭐 이런 게 발생하면 달러는 보통 인덱스는 올라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왜냐? 얘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데, 요거하고 뭐 엔화하고 뭐 또 스위스 프랑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자산을 이제 미국 밖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달러 인덱스는 이제 올라가게 되죠. 왜죠? 왜 올라가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되게 지금, 세계 경기가 좀 불안정한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이 안전자산이 달러를 이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다 팔고 이제 이 달러,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죠. 미국 채권을 매입한다든가 달러를 산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인덱스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금값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엮여서 같이 가요. 이런 것들이 같이 흘러서 가는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쭉 빠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쭉 빠지는 데는 사실상 중국의 영향이 컸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제가 이게 나중에 또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발생했던 그 위기 때, 코로나 팬데믹 때 위기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은 코로나 위기는 미국 경기에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기 때문에 이때 계속 그냥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연준에서 뭘 했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통화량을 늘렸죠. 통화량을 늘렸는데 되게 신기하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도 않고 금리도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서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역할을 한 게 누구였냐? 그 해지 역할을 했던 게 중국이었어요. 왜냐?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뭐 3조 달러 이상을 사들였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낮은 인건비로 인해서 엄청나게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면서 수출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했죠? 달러를 막 계속 사들이고 채권 사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중국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저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막 돈을 막 풀었는데 인플레이션도 안 일어나고 금리도 제로 금리 상태에 있었고 뭐 그런 상황이 코로나 때 벌어졌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좀 미국이 돈을 이제 양적 긴축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증시도 내려오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이제 다시 좀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미국 경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다 그럼 미국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다. 뭔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있거나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통상적으로 자 보세요. 달러가 강세면 미국 내 경기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 내 경기가 좋아지면 이 경기와 성장과 이 주가는 같이 움직이는 게 정상인데 지금 반대로 디커플링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달러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증시는 올라가. 이게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그런 설명은 지금 과거에 몇 번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제가 경제상식, 지금 멤버십 채널에는 제가 경제상식 그 채널에 제가 그런 것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 그 차트 공부에도 제가 한번 중간중간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는 지금 바닥을 한번 여기 이렇게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가는 중이니까 한번 지켜보자. 근데 얘가 과거에 설명했듯이 얘는 이렇게 한번 여기 언덕을 만들고 24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ABC 이렇게 나오고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 세 번의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쌍바닥 한번 찍고 올라가는 게 장기적으로 쓸 땐 더 좋죠. 그래서 이렇게 W자 형태를 만들고 가면 오히려 이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죠? 얼마까지 내려왔나? 얘가 지금 이제 단기 반등했죠. 여기 종가로 1295원, 1295원이네요. 그러니까 환율은 지금 여전히 환율은 이제 약세라고 봐야 되죠. 환율이 지금 환율이 약세다. 환율이 약세면 뭐죠? 환율이 강세라고 봐야 되나요? 환율 강세다. 환율 강세. 요거는 이제 바꿔 얘기하면 환율이 강세라는 얘기는 원화가 약세라는 의미죠. 환율이 강세면 원화는 약세다.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1달러 대비 원화가 환율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 원화가 예를 들어서 1,100원에서 어떻게 되죠? 1,200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환율이 계속 강세가 되면 어때요? 지금처럼 막 1,300원대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환율이 강세가 되면 원화는 약세다.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환율을 보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주식을 볼 때 환율을 봐야 돼요. 요 환율을 보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은 요 환율하고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유를 들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환율하고 같이 봐야 되는 게 수출 금액 지수 이런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요것도 어디죠? 우리 한국은행인가? 거기에서 지금 발표하거든요. 이거를 매달. 근데 수출 금액 지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요거는 주식 같은 경우는 수출 금액 지수, 그 다음에 반도체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 요거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수출 금액 지수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은 2년 사이클이라고 하죠. 2년 동안 좋고 2년 동안 안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또 뭐하고 연동이 돼 있죠? 삼성.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반도체 생산을 삼성에서 하죠. 메모리 반도체하고 연관이 있죠. 메모리 반도체. 요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클 2년. 2021년에 삼성이 주가 꼭지를 찍고 지금 꼭지 따고 내려왔죠. 연봉상. 그러면 어때요? 이때 2021년에 최고점을 찍고 내려왔으니까 2년 동안 불황이겠죠. 그래 2022년, 2023년까지는 그다지 좋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기다려 봐야죠. 근데 요게 수출 금액 지수와 요것도 환율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럼 1달러에 1,100원이면 어떤 물건을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사요. 어떤 물건을 하나를 사. A라는 물건을 미국에서 수입을 하려고 그래. 근데 1달러면 1달러에 이 A라는 물건을 한 개 정도 살 수가 있었어요. 그죠? 1달러에 1,100원일 때 1,100원일 때 이게 잘못 적었네. 1,100원일 때 A라는 물건을 1달러에 한 개를 살 수 있었어. 근데 1달러의 환율이 이제 올랐어. 1,300원까지 올랐어. 1,300원까지 올랐을 때 A라는 물건을 한 개 살 수 1달러에 하나를 살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 미국은 얼마를 세이브할 수 있죠? 200원,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으니까 200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했어? 200원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기왕에 환율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강세로 올라갔을 때 막 더 살려고 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 원화가 약세라는 거죠. 1달러 대비 우리가 1달러를 사는데 11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1300원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원화는 약세인 거죠. 대신 환율은 올라가는 거고,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막 수입을 더 하려고 하겠죠. 뭐 환율, 야, 강세야, 야, 원화 약세야, 야, 더 사, 이거. 막, 하나 살 거 두 개 사고, 두 개 살 거 막 네 개 사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죠. 중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출 금액 지수가 결국에는 주가를 결정짓는 주가,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되게 같이 연동해서 움직여요. 수출 금액 지수가 올라가면 코스피도 올라가고 얘가 떨어지면 코스피도 떨어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수출 금액 지수에서 상당수 이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게 그냥 대략 전체에서 한 3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반도체 사이클에 의해서 수출 금액 지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삼성이 지금 이렇게 꼬라박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종목별 장세만 나오는 거예요. 대세 상승이 안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이게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그러면은 과연 어떤 변수에 의해서 이게 올라갔냐 하는 거예요. 원래는 수출이 잘 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수출 금액 지수도 단순히 여기 절대 지수만 갖고 보면 안 돼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도 봐야 되고 절대 지수하고 비교해서 해야 되거든요. 수출 금액 지수가 막 올라가는데 전년 대비 증감률하고 비교해 봤는데 증감률이 감소하고 있어. 이러면은 이게 꼭지를 찍은 거예요. 이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금액 지수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지금 이미 지금 그런 시기가 지났죠. 아무튼 그래서 얘가 우리나라가 이 환율.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겠죠? 중국은 6위안 정도가 이제 되게 중국에서 지켜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얘 위로 더 올라가거나 얘 밑으로 더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위안이 이제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뭐 부유 정책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원래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거의 커플링 돼서 움직였는데 이 환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지금 디커플링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는 중국에서 그 뭐 부유 정책에서 중산층을 뭐 이렇게 더 막 크게 늘리려고 하는 뭐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엄청 풀었고 재료금리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는 이게 왜 올랐죠? 이게 지금 외부적인 요인이 커요. 뭐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이런 게 이제 되게 큰 변수를 작용했죠. 그래서 이게 같이 달러 인덱스하고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따로 움직이지.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원화가 강세가 되면 어떻죠? 원화가 강세가 되면 기본적으로 내수 경기가 좋아져요. 내수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탄탄하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금리도 같이 오르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원화가 지금 약세잖아요. 원화 약세예요. 여전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내수 경기가 별로 지금 시원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수 경기가 시원찮은 건 뭐 이제 그 영향을 지배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수출 금액 수출입 금액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제 증가 추세에 있었던 거죠. 여기 바닥을 찍고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240선 찍고 내려왔는데 이제 과연 얘가 다시 1100원대 원래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요때죠. 요때가 아니죠. 요때는 얼마 전이었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때로 다시 갈 거냐 이때
예, 요때죠, 요때. 2020년 여기 1100원대죠. 여기로 다시 갈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후로 지금 계속 상승해서 한번 꺾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제 요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로 다시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야 되고 미국의 어떤 그런 지금 양적 그 긴축 정책이라든지 금리 인상이 이제 좀 사그라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호황기 사이클이 다시 오고 뭐 이런 게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상승한다, 대세 상승이다, 가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요게 이제 좀 정리가 조금 되어가는 올 하반기 정도 되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많은 전문가들은 뭐 경기 침체가 또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진짜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크로적인 어떤 이런 시황을 여러분들이 잘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매수매도를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끝으로 요거 뭐 그냥 나온 김에 뭐 유가도 한번 볼까요? 국제 유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죠. 바닥을 기고 있어요. 바닥을 기고 있는데 유가는 이거까지 또 설명해야 되나? 유가는 지금 이렇게 내려왔죠. 이만큼 내려왔는데 유가는 왜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수를 보거나 뭔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할 때는 얘를 보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유가는 왜 볼까요? 이게 제가 원래는 뭐 코인 보는데 유가까지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사실 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얘기해봐야 사실 뭐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거를 보는 이유를 알아야 되죠. 유가를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인플레이션. 왜냐? 인플레이션이 지금 꺾여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을 꺾여야 미국도 이제 연준에서 금리도 이제 다시 동결하고 인하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뭐죠? 유가라고 보는 거죠. 유가. 그죠?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볼 때 가장 근본이 되는 인플레이션의 근본이 되는 지수가 있다면 이 유가를 보는 거예요. 유가. 유가를 봐야 유가의 가격에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게 유가 수준이 너무 높다, 그런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유가 수준이 내려온다, 그런 인플레이션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뭐 금값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아무튼 근데 유가가 어때요? 이게 이제 유가나 금 뭐 요런 게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이유가 있죠. 아무튼 이 유가가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잘 안 꺾였었는데, 지금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조금 서서히 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 금융 위기가 올까 뭐 싶은 뭐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전히 연준은 그 금리를 뭐 인하하거나 갑자기 막 이렇게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아직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꺾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지금 유가는 지금 그렇게 바닥을 이렇게 지금 쌍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다시, 근데 이제 유가가 여러분 유가가 이제 높다는 거는, 유가가 낮다거나 높다라고 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산업에서 뭐 기본적인 우리가 그 뭐 공장을 돌리거나 가정에서도 뭔가 생활을 하거나 뭐 가장 이거하고 연동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또 자동차 이런 게 연관이 있죠. 소비가 늘어나거나 뭔가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거나 그럴 때는 이 유가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 그럼 경기가 좋다는 신호이겠죠. 경기가 좋다는 건 뭐야? 그만큼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고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유가가 절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의
그 상승을 지금까지 견인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 시대는 유가의 이 상승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바꿔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오기는 게 이제 앞으로는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디지털 이걸 그렇게 전문 용어로 디지털 디플레이션 이런 얘기들 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들 있죠. AI라든지 지금 챗 GPT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제 모든 나라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없애고, 이제 점점 자연 친화적인 이런 그 대체 에너지들을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의존도가 산업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거고,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서 점점 이제 이 원유를 사용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유가가 결국에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견인해 왔는데, 그런 세상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겠다. 유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이 아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유가가 왜 그렇게 투자 시장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걸 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주저리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금리하고 영향이 되게 높다고 봐야 되고, 제가 요거 같이 봤죠. 경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연준이고, 그죠? 연준이고, 이 경기 사이클은 지금 결국 각 나라의 수출입하고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각 산업의 어떤 그런 사이클하고 연동되어 있는데, 이 경기를 보는 경기가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보는데 중요한 게 장단기 금리차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기는 호황이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경기는 불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상품의 가격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경기 호황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 상품의 가치가 그만큼 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돈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통화량이 많다는 거고, 그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지금 고인플레이션이면서 돈이 또 많아. 그러니까 지금 되게 특수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막 꺾이지 않아. 이게 꺾이지 않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이고, 왜냐? 중국이 미국의 그런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사들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결국에 이 통화량의 영향을 저는 많이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향후 이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그 다음에 웹 3.0, 메타버스, NFT, 이런 거 있잖아요.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의 어떤 그 불안정성, 이런 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비트코인이 그렇게 안전자산으로서 변동성이, 안전자산의 어떤 가장 그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변동성이 별로 없어야 돼요.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엄청나게 출렁거리잖아요. 그러므로 얘가 이렇게 달러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나 향후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 기대, 가치 이런 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뭐죠?
이건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크다는 건 뭐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다.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리스크에 우리는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지금 비트코인이 이게 3년 사이클로 반감기가 오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럼 30K까지 갈 거냐 32K까지 갈 거냐 말 거냐 이제 요런 거를 봐야 되는 거고 월봉상 양봉 3개가 나오면 지금의 25,000, 25,207불을 돌파해서 올라가주면 비트코인은 적어도 지금의 고점인 28,919불 위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얘가 만약에 설령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 올해 연봉이 지난해 2022년에 이 음봉의 50%는 회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올해의 핵심 포인트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뭐냐? 요 50% 선이 어디냐? 32K 지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0K에서 32K 지점이 이 50%를 회복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여기 위로 한번 치고 내려오더라도 그렇게 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대세 상승은 올해 말이나 뭐 내년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시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는 없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